검찰을 개혁하겠다, 언론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수구 언론이나 수구 정치 세력들은 박근혜나 이명박 때처럼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거냐, 이런 프레임으로 바꿔버리죠. 이거를 깨줘야 되겠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한때 취재원으로서 어두운 시기에 여러 가지 그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한 줄기 빛을 만나는 것처럼 느끼고 무슨 생명수를 얻는 것처럼 느끼면서 이게 동지적인 연대감을 갖고 있었다고 느껴왔는데 최근에 만나는 이제 저를 취재하겠다고 오거나 뭐 이런 분들, 또 다른 사람들을 취재하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이 정부 대변인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정부 일개 부처의 대변인입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기자들과 가장 다른 점이, 뭔가를 이렇게 물어볼 때 자기들이 취재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숙제를 받은 겁니다. 숙제. 학교 다닐 때 같이 교수님들한테 늘 그 테스트를 받는 것처럼, 또 학교 다닐 때 수행평가라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고등학교생 때부터 늘 쪽지시험 같은 걸로 계속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윗사람인가 누군가가 힘을 가진 사람이 이걸 알아보라고 하면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진짜로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될 진실이 무엇이고 팩트가 무엇인가를 고민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숙제를 받았으면 그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무작정 그냥 막무가내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들었던 가장 황당한 질문이, 임기 시작하고 나서 제가 법사위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왜 그렇게 큰 이슈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그 비 오는 길을 막 거의 질주하다시피 저를 따라오면서 계속 목 놓아 외치는 질문이, 왜 법사위에 지원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 제가 철들고 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법률가로서 밥을 벌어먹고 살았는데 왜 너는 법사위에 지원하려고 하느냐, 저는 도대체 그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재판을 받고 있으니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법사위에 지원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해충돌 뭐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고 싶었겠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너는 왜 법사위를 지원하려고 하느냐, 이랬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그렇게 울부짖듯이 목 놓아 따라오면서 왜 법사위를 지원하느냐고 외치는데 뭔가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킨 거죠, 누가. 이게 그 가지고 기사를 만들어야 되니 일단 물어봐라, 그 사람의 코멘트가 있어야 되니, 뭐 이런 걸 하나 느꼈고요. 그게 이제 그 대변인의 얘기하면 한 70% 이상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 정도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기사에 담아야 되는 그 사람의 그 언급에서 필요한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이나 내용은 다 거세하고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오면 이제 그걸로 끝내고, 기사를 써놓은 걸 보면 그 단어만 조합을 해가지고 이게 취재랍시고 이제 기사를 쓰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마음속 깊이 좋아했던 그 소위 말하는 사안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기자는 10%도 안 되는 것 같다. 이 말에 너무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한 기자의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이것의 근본에 무엇이 있는가, 권력과 자본과 결탁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 언론사의 현실,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감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오늘 특히 저는 이 자리에서 그 포털의 횡포라는 문제,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거 뭐 집집마다 그냥 텔레비전을 사면 넷플릭스 되나 안 되나부터 지금 확인한다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점령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저부터도 얼마나 하고 있었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그 지식을 얻습니다. 과거에 촛불 정부가 탄생하고 또 국민들이 개혁의 열망으로 불타오를 때는 과거부터 쌓여온 아주 나쁜 잘못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하는 집단들이 있죠. 사법부, 그 검찰이 공정한 수사, 또 정의로운 수사를 해라,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언론이 진실을 보도해라, 이런 열망들이 있고, 그 열망들이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으로 인해서 꺾여오는 것을 수없이 봐왔고, 그 꺾인 것의 결과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비틀어져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을 바꾸고 의회 권력을 바꾸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자동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기대 내지는 착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개혁을 표방하는 정부가 검찰을 개혁하겠다, 언론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수구 언론이나 수구 정치 세력들은 자,
박근혜나 이명박 때처럼 그럼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거냐,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이런 프레임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거기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독재 정권 때 그랬다고 해서 비판을 하더니 이들도 똑같은 거 아니냐, 위선적인 자들, 뭐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프레임, 이거를 깨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 매체나 이런 쪽에서 많이들 애를 쓰고 계시지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응징할 수 없으면 이거는 바뀌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나름대로 큰 깊은 고민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결국 탈피시키려면 주권자가 돈을 가지고 죽이든 살리든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미디어 바우처 제도라는 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다. 그리고 가급적 시민들께서 가장 이해하시기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열린민주당이 정책을 개발하고 다가가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거대 정당들을 좀 이끌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